네, 안녕하세요. 의학교육학개론 12번째 챕터입니다. 12번째 챕터의 제목은 러너 슈퍼비전이고 아마 이것은 이 직전 챕터인 Workplace Based Learning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보통 상급 시니어 의사 혹은 의료인이 주니어를 지도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어떤 이 앞에서 했던 다른 챕터 예컨대 소그룹 학습이나 스몰 그룹 학습이나 혹은 대규모 강의, 렉처와 같은 경우 혹은 시뮬레이션과 같은 이런 경우보다는 실제로 상급 의사와 하급 의사 혹은 시니어 의사와 주니어 의사가 같은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경우에 더 적용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경우와 더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과 컨클루전 레퍼런스가 뒷부분에 있고요. 그 사이에 왜 학습자들은 슈퍼비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슈퍼비전이 어떤 태스크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성장을 위해서 서포트와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슈퍼비전의 필요성을 먼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는 누구이며 슈퍼바이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는 입장 그리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슈퍼비전에 포함되는 슈퍼비전에 수반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Patient Centered, Learner Focused, Process Directed 그 다음에 EPA, I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y, 줄여서 EPA라고 칭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슈퍼비전이 어떤 것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을 가급적 회피하고 또 문제를 관리하는 슈퍼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상황을 다루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부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fit for purpose, 즉 목적에 적합한 한목적적인 슈퍼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슈퍼비전의 성공은 몇 가지, 이 다음의 두 가지의 어떤 기능적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안전에 초점을 둔 어떤 임상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에 초점을 둔 교육적 슈퍼비전입니다. 이 앞 챕터인 Workplace Based Learning에서 다룬 바와 같이 임상 현장에서 즉 워크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일이면서 그 자체가 일이면서 동시에 학습이자 배움이라는 워크이자 러닝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 역시 임상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트레이니, 학습자나 수련의 혹은 수련생이 충분히 교육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에 모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잘 되었을 때 결국 잘 만들어진 온전한 어떤 한 명의 임상의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고 슈퍼비전, 어떤 슈퍼비전이든지 간에 그 포맷은 다음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슈퍼비전의 포맷이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슈퍼바이저가 일회성 혹은 조금 더 다회성의 에피소딕하게 여러 명의 슈퍼바이저가 말하자면은 간헐적으로 드문드문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슈퍼바이징 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슈퍼바이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슈퍼바이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로 디스크리트한 서로 떨어져 있는 구분된 에피소드에 각각 다른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징을 하는 상황이 혹은 그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롱기튜디널 즉 한 명의 학습자가 쭉 학습해 나가고 발달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일종의 멘토와 비슷하게 곁에서 혹은 함께 지속적으로 롱기튜디널하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슈퍼바이징 하는 것이 또 다른 두 번째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같은 것이 약간 전통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슈퍼비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것을 이 책에서는 이러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제 트레이니 혹은 견습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제자가 이 마스터를 그 마스터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 나아가는 배워 나아가는 이 마스터를 따라가는 그래서 마스터와 이 견습생은 늘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있는 이런 것이 어떤 역사적인 과거의 슈퍼비전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대1 방식의 도제식 학습이 과거에는 규범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절 혹은 그러한 과거의 슈퍼비전의 형태에서는 견습생 혹은 도제식으로 배우는 그러한 의사를 임상적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의사 혹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하고 마스터 입장에서의 그게 외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그 어프렌티스 견습생을 슈퍼바이징 하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몸소 보여주면서 그것을 견습생 혹은 제자가 따라오는 방식이 이 1대1 어프렌티스십 방식의 어떤 슈퍼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보면 배우는 사람 혹은 이 제자는 그렇게 도제식으로 배우는 혹은 도제의 과정 속에서 크게 뭘 배울 것이라는 어떤 명확한 혹은 거창한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자신이 배우기 위해서 마스터에게 비용을 내는 튜이션, 비용을 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 과거의 one-to-one apprenticeship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열정페이 혹은 노동 착취와 같은 느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루어지던 시절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페이라는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반드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보다 요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1대1로 배우면서 내가 뭘 배울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그 마스터가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따르면서 심지어 돈을 내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과거의 모델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뀐 것은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의 어떤 중반 정도라고 하면서 이 당시부터 러너 학습자에 대한 슈퍼비전이 의학교육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러너 슈퍼비전도 함께 그에 맞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예전처럼 마스터와 그 제자가 1대1로 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의사들이 일하고 배우는 것이 파트타임이면서 교대 시스템이 정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무라든가 학습이란 것이 전체 어떤 한 환자가 됐든 전체 병동이 어떤 한 병동이 됐든
이 모든 시간을 내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직 표가 뭐 A, B, C, A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학습 에피소드가 이렇게 분절되게 되고, 이런 교대 근무를 따라서 분절된 교대 근무를 따라 분절된 학습 에피소드 속에서 홀 태스크 퍼포먼스, 이 전체 작업에 대한 어떤 수행 능력을,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익혀야만 하는 학습자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기에는 클리니컬 슈퍼비전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담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 A라는 트레이니,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교대 근무 혹은 당직 속에서, 물론 주중에는, 평일 시간에는 쭉 일을 하겠지만, 이 당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자면은 클리니컬 슈퍼비전이 이때 한번 이루어지고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이때 한번 이루어지는 식으로, 이게 비록 당직을 예시로 들었지만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외래나 수술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클리니컬 슈퍼비전 자체가 불연속적인, 단절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트타임이라든가 쉬프트 시스템이라든가 러닝 에피소드, 프래그멘티드, 디스컨티뉴이티 같은 것들이 모두 과거의 도제식과 다른 현대의 의학교육에서의 트레이닝과 슈퍼비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왜 슈퍼비전이 학습자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에 슈퍼비전이라는 태스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을 슈퍼와 비전이라는 두 개로 나누어서 보자면, 슈퍼라는 단어는 위라는 의미일 것이고, 비전이란 말은 보다, 혹은 지금 보는 거를 넘어서 이제 예견하다 와 같은 의미도 함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의 뜻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저의 지위나 레벨이 더 높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어버브란 뜻으로부터 슈퍼바이저는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적어도 경험이 더 많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슈퍼바이저에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더 넓은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도 이 하이어 레벨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비전이란 단어에서 무언가 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할 때는 오버사이트, 관리, 감독이나 스크루티니, 철저한 어떤 검토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슈퍼비전이란 단어를 이해했을 때 크게 슈퍼비전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잘 알려진 모델 한 가지에서는 슈퍼비전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normative, 규범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formative는 형성적, 형성평가의 형성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restorative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복원적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 조금 더 자세한 뜻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라는 태스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normative, 규범적인 슈퍼비전이 있고, restorative, 복원적인
회복적인 슈퍼비전이 있고 포머티브는 형성적인 슈퍼비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슈퍼비전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피겨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보자면 우선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형성이란 말이고 형성이란 말은 무엇을 형성하냐고 했을 때 한 명의 트레이니를 더 발전된, 더 향상된 트레이니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학습자의 발달을 돕는 것이 이 포머티브한 슈퍼비전의 어떤 형태 혹은 슈퍼비전의 포머티브한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머티브한 기능이 가장 중요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 포머티브한 슈퍼비전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노머티브 슈퍼비전이 있을 것이고, 이 노머티브 슈퍼비전은 norm이라는, 즉 규범이나 혹은 기준, 규칙과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수행한 혹은 학습자의 퍼포먼스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그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것이 노머티브한 슈퍼비전이고, 예를 들어서 지도 전문의 혹은 간단히 펠로우라고 혹은 교수라고 했을 때 교수가 레지던트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혹은 그러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슈퍼비전하는 것이 노머티브한 퀄리티 컨트롤 관점에서의 슈퍼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레지던트 혹은 이 트레이니 혹은 학습자가 조금 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또 스스로 자신의 자기가 한 일을 모니터링하고 셀프 어딧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노머티브 슈퍼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토러티브 슈퍼비전은 서포트와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포머티브한 목적을 가지고 노머티브한 슈퍼비전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니가 됐든 학습자가 됐든 러너 혹은 레지던트라고 하든 아무튼 무엇이라고 하든 그 배우는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일정 정도의 서포트도 필요하고, 일이 벌어진 후에 사후에 시뮬레이션에서 브리핑, 그 다음에 이머스, 그 다음에 디브리핑이라는 세 단계로 이 시뮬레이션을 다룬 챕터에서 다룬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복귀 혹은 성찰 혹은 반추 같은 것을 하는 이 디브리핑이 있을 때 그것을 리스토러티브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형성적 슈퍼비전, 포머티브 슈퍼비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하나는 환자 안전에 대해서 그 슈퍼바이저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징을 받는 사람과 슈퍼바이징을 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형성적 슈퍼비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 학습자, 레지던트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이 레지던트가 여전히 무언가를 배워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배워서 성장하게, 디벨롭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그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리스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지던트를 관리 감독하는 혹은 슈퍼바이징하는 슈퍼바이저는 그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언제까지나 이 레지던트를 슈퍼바이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언젠가는 이 레지던트가 모든
수련을 마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 continuous grading, 특히 이 학습자의 준비도 얼마나 말하자면은 둥지를 떠날 혹은 하산할 아니면 이제 수련을 마친 독립적으로 진료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그레이딩 하면서 그것이 뭐 최종적인 수련의 종결 혹은 독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1년차에서 2년차, 2년차에서 3년차, 4년차 이렇게 업무나 책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걸 포함한 컨티뉴어스 그레이딩도 함께 하는 것이 이 슈퍼비전, 포마티브 슈퍼비전에 수반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학습자에게 슈퍼비전이 필요한지를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슈퍼비전이라는 그 태스크를 노마티브, 포마티브, 그리고 리스토라티브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러한 세 가지 슈퍼비전이 모두 필요하다. 어쩌면 이것이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바라본 슈퍼비전이었다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포트와 챌린지가 성장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서포트와 챌린지 둘 다의 필요성을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이게 딱 그렇다기보다는 적당히 중간쯤에 이 서포트와 챌린지의 이 중간쯤에 크로스라는 선을 그려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포트만으로도 혹은 반대로 어려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시킨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성장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해주는 것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고 반대로 내 능력치를 넘어서는 일을 계속 나에게 누군가 부여해 줄 때 그것을 꾸역꾸역 해내는 과정에서 성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혼자서 하기에 약간 어려운 수준의 일을 혹은 약간은 도전적인 일을 제공받으면서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슈퍼바이저가 적절한 서포트를 제공할 때 이렇게 성장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12.1에는 의학교육에서 슈퍼비전이라는 일을 할 때 어떤 식의 프레임워크라든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7개 정도의 리스트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오브 메디컬 에듀케이터라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 혹은 그룹에서 이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페이션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당연히 이 슈퍼비전이 학습자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학습자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페이션트 케어의 퀄리티를 크게 저하시키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이 workplace based learning을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처럼 그 근무 현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습자는 학습해 나가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을 위해서 어떤 파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고 또 직접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도 슈퍼비전의 한 가지 역할이 되겠고, 단순히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적시에 어떤 또 적합한 방법의 평가를 통해서 학습을 더 강화하는 것도 슈퍼비전의 한 태스크의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어떤 학습자 혹은 트레이니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 그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프로그레스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즉 전문직으로서의 성장 외에 어떤 개인으로서의 성장도 함께 고려해 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한 명의 의사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성장과 한 명의 자연인 혹은 뭐 개인으로서의 성장이 완전히 칼같이 나눠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개인으로서의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그것을 가이드해 주는 것도 슈퍼바이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슈퍼바이저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성장을 위해서 서포트와 챌린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자를 돕고 학습자에게 컨설테이션, 학습자에게 뭐 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그렇게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스스로를 어베일러블하게 해주고, 또 새롭고 신나는 학습 기회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슈퍼바이저가 해야 할 활동, 즉 총괄 평가라든가 관리 감독, 그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제대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지를 문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습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포마티브한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포마티브한 슈퍼비전만큼이나 노마티브한 슈퍼비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총괄 평가라든가 학습 이력에 대한 문서화, 그리고 전체적인 감독과 같은 것도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Never take second place. 그러니까 부차적인 일로 이런 것들이 밀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파트는 그렇다면 학습자는 누구이며 슈퍼바이저는 누구인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메디컬 커리어, 의사가 되는 커리어 패스웨이를 보면 학부 수준의 학습자들이 교실 기반의, 캠퍼스 기반의 학습으로부터 임상 현장에 기반한 학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과 1, 2학년에서 본과 3, 4학년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는 이 과정이 교실 중심의 학습에서 임상 현장 중심의 학습으로, 즉 임상 현장 중심의 학습이라고 하면은 환자와 함께 learn with, 환자와 함께 배우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자와 함께 배울 수 있게, 혹은 임상 현장에서 배울 수 있게 되려면 점점 더 어떤 환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책임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페이션트 케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의료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헬스 아웃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감, 어카운터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미리 배우기도 하고, 이 다른 챕터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워크플레이스에서 배우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혹은 흔히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 교육
교육적인 어떤 교육 측면에서의 슈퍼바이저라고 하면 티처로 일하거나 티처로서 역할을 하거나 혹은 튜터로서 역할을 하거나 혹은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두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라고 이제 칭할 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학습이라든가 그룹 단위의 학습이라든가 이러닝 온라인에서 학습이라든가, 그리고 장소라는 측면에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습이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습이든 이런 상황에서의 티처, 튜터, 파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라는 용어는 이제 이 챕터의 저자들에 따르면 점차 단순히 뭐 티칭, 튜터링, 파실리테이팅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학습자와 혹은 트레이니와 이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혹은 이러한 함의를 조금 더 강조하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쓰는 쪽으로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가르치고 튜터링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그 학습의 quality of their learning 이라는 것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에게는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깊이에 대한 디멘전입니다. 즉 슈퍼바이저는 트레이니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수행하고 이제 뭐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식 혹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depth라는 것은 그러한 깊이를 의미하고, breadth라는 것은 반대로 이 폭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단순히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트레이니가 겪는 더 폭넓은 여러 학습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breadth dimension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length dimension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발달해 나가고 학습자가 쭉 이제 수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지속되는 짧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lasting, 지속되는 슈퍼비전을 length dimens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depth dimension, breadth dimension, length dimension이 슈퍼바이저에게 요구되는, 혹은 슈퍼바이저가 이런 학습의 공동 책임이란 측면에서 갖춰야 하는 혹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교육의 질 보장, 퀄리티 어슈런스의 측면에서 환자 안전이 점차 더 강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중이나 공공의 요구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함께 교육적 슈퍼바이저 혹은 이 교육적 슈퍼바이저에 대한 인정과 이 역할의 포멀라이제이션, 공식화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공식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슈퍼바이저를 조금 더 레코그니션하고 또 더 그 역할을 공식화한다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육적 슈퍼바이저 혹은 슈퍼비전이라는 활동이 좀 더 전문직화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역할을 할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어떤 문서로서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지도 전문의라는 어떤 자격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 량의 혹은 일정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도 어떤 지도를 하는 슈퍼바이징을 하는 전문의의 이런 조금 더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과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역할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냐면 교육적 슈퍼비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더 스테이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메디컬 러너, 즉 학생이 됐든 PK 학생이 됐든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대부분의 병원 현장에서 배우는 학습자는 꾸준히 혹은 지속적으로 그 클리니컬 어포인트먼트라고 하면은 로테이션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저과 혹은 이 병동 저 병동 혹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몇 달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수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 그 슈퍼비전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명확화가,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자격이나 전문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상적인 슈퍼비전과 교육적인 슈퍼비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오버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하다는 것도 이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의 포멀라이제이션 혹은 퀄리피케이션 같은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클리니컬 프랙티스의 슈퍼비전과 여기서는 퍼스널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했는데 결국 어떤 교육적인 슈퍼비전, 이 양쪽에서의 슈퍼비전이 학부 단계, 언더그래주에이트, 포스트그래주에이트, 이것은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수련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스페셜리스트 단계까지 이러한 슈퍼비전이 어느 정도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각각의 동그라미 안쪽에는 왼쪽, 오른쪽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스킬과 프랙티스,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한 스킬과 프랙티스의 측면이고 오른쪽은 퍼스널 그리고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개인적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발전, 발달 측면인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서 이 세 단계, 학부부터 수련 그리고 전문의가 된 이후 이 단계까지 클리니컬 프랙티스와 퍼스널 디벨롭먼트 플랜 양측의 양쪽 두 가지 측면에서의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있는 라이프롱 러닝, 그 평생 학습을 학부 단계부터 졸업 후 그리고 전문의가 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생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이 스페셜리스트 단계에서는 Practice, Reflect, Change, Evaluate, Theory라는 이 주변에 순환하는 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스페셜리스트와 같이 이미 수련, 그러니까 학부와 졸업 후 교육의 수련 단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성찰과 변화, 평가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도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이 어떤 스파이럴 러닝, 스파이럴이라고 하면은 나선이라는 말처럼 여기 있는 평생학습의 나선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이 스파이럴 러닝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연속성이고 학습자는 이 스파이럴 러닝의 과정에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조금 더 난이도와 어떤 복잡도 혹은 수준을 높여서 다시 비슷한 내용을 리비sit, 반복하고 그 해당 어떤 스킬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 지식을 더
향상시키게 된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학습자 러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most able, 가장 유능한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능한은 가장 잘 배우는 학습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학습 경험,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른 클리니션과 티처가 수반하는 학습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혹은 그 클리니션과 티처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효용을 얻는 학습자가 가장 뛰어난 학습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설명이 복잡한데, 아까 클리니컬 어포인트먼트 혹은 뭐 로테이션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 과 혹은 병원을 순환하면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클리니션 혹은 티처, 혹은 클리니션 혹은 티처, 뭐 1번, 1번, 뭐 2번, 2번, 클리니션 티처, 뭐 3번, 3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로테이션이나 병원 혹은 병동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서로 다 다를 텐데, 이 서로 다 다른 경험을 어떻게든 링크 퍼슨, 연결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상황 혹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장 학습자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다르게 말하면 continuity problem, 연속성의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곳 혹은 병동, 어떤 한 과에서 배우는 것과 또 다른 과, 다른 병동에서 배우는 것이 다 분절돼서 continuity,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most able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반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잘 정리하는 것이 당연히 소중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겠지만, 교육적 슈퍼바이저 역시 이 각각 개개의 학습자의 프로그레스, 발달 상황을 계속 트래킹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가 이 좋은 학습 혹은 바람직한 효과적인 학습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적 슈퍼바이저의 책임은 이 트레이닝 단계 혹은 이 프로그레스의 단계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학습자, 러너의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교육자, 슈퍼바이저 역시 그 학습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핸드오버, 즉 다음 교육적 슈퍼바이저에게, 여기서 치면은 이 C1 혹은 T1, 처음 어떤 특정 학습자를 최초에 혹은 더 일찍 경험한 교수자 혹은 클리니션이 마치 환자를 인계하듯 다음 클리니션 혹은 교수자에게 그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또 이 교수자 혹은 임상의는 그 다음 로테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넘기는 것이 마치 환자 인계와 같이 핸드오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의 책임, 리스폰시빌리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파트는 학습자의 슈퍼비전에 어떤 것들 혹은 어떤 주제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Patient Centered Supervision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비전의 내용이나 어떤 형식을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이 챕터의 저자가 이 개념 Patient Centered Supervision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아마 이 Therapeutic Supervision의 용어를, 우선 개념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Therapeutic Supervision은 사이코테라피스트
심리치료와 같은 영역에서 동료 혹은 선배에 의해서 더 시니어에 의한 슈퍼비전을, 그러니까 치료자와 치료자, 테라피스트와 테라피스트 관계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선배 사이코테라피스트가 후배 사이코테라피스트를 슈퍼비전 하는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이 테라피스트 자체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테라피스트가 미래에 만나게 될 환자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테라피틱 슈퍼비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라피스트가 현재 보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테라피스트뿐만 아니라 미래에 볼 환자까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테라피틱 슈퍼비전은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함으로써 어떤 환자 케이스의 더 진전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라피틱 슈퍼비전의 개념을 차용한다면 교육적 슈퍼비전 역시 환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파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환자와의 브리프 인카운터, 아주 짧은 접촉만을, 그러니까 특정 환자와 아주 긴 시간 접촉하기보다는 브리프 인카운터가 여러 개 모인 형태로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여러 페이션트를 짧게 보는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황에서 배운 어떤 레슨, 얻은 교훈이 다음 환자, 나중에 볼 환자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환자 안전이나 페이션트 아웃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환자에게서 얻은 교훈이 다음 환자에게, 또 이것이 다음 환자에게 계속 전달되고, 이렇게 얻은 교훈을 그 치료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자에 대한 슈퍼비전을 환자를 페이션트 센터드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라는 여러 가지 레셔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슈퍼비전을 받는 대상, 주로 인턴 혹은 레지던트가 환자와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관측하고,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환자를 포함시켜서 슈퍼비전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 페이션트 센터드 슈퍼비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습자에 대한 슈퍼비전의 두 번째 접근은 학습자에 포커스된 슈퍼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페이션트에 포커스된 혹은 페이션트를 환자를 중심으로 한 슈퍼비전이었다면, 여기서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슈퍼비전이란 것은 우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즉 슈퍼비전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강력한 어떤 관계성을 발달시키려는 시도 혹은 그러한 관계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육에 대한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슈퍼바이지, 즉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슈퍼비전의 토대를 이루어서 학습자 중심의 슈퍼비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학습자의 니즈와 무관하게 혹은 학습자 니즈 중심으로 슈퍼비전이 혹은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학습자에게 러닝 니즈, 즉 학습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종종 그 트레이니는 자신의 요구라기보다는 바람 혹은 희망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구라는 것은 한 명의 어떤 의사가 더 나은
혹은 그 역량이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까지 가는데 필요한 이것이 니즈라고 한다면 원츠는 반드시 좋은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일을 덜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혹은 오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업무에 덜 참여했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 원츠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니즈와 일치하거나 부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나올 박스 12.2와 같은 어떤 체계화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스 12.2에서는 PUN, 여기서는 Patient Unmet Needs, 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와 DEN, 의사의 교육적 요구, 이 둘을 대조해 가며 혹은 비교해 가면서 그 니즈를 파악하는 혹은 정리해 가는 서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환자의 unmet needs, 환자의 니즈 중에 충족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18개월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입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강력한 익스트림 프레셔로 인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아버지 때문에 이 담당 의사가 선택권이 없었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묘사이자 페이션트 언맷 니즈, 즉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희망이나 어떤 공격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하거나 이 아버지에 대한 대응이 페이션트 언맷 니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통제권을 넘어선 상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때 닥터의, 즉 의사, 이 상황을 담당한 의사의 교육적 니즈는 이러한 공격적인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테크닉을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이 의사의 언맷 니즈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 의사의 교육적 니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니즈를 환자의 니즈로부터 도출해낸 교육적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정리하는 이러한 간단한 어떤 서식만으로도 환자의 니즈와 교육적 니즈를 서로 연결시켜가며 채워가는데 혹은 파악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도구는 PUN, Patient Unmet Needs와 DEN, 닥터의 Educational Needs를 가지고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그래서 PUN, 환자의 Unmet Needs의 관점에서는 의사가 어떤 지점에서 불확실하게 느꼈는지, 특히 이 환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디서 불확실하게 느꼈는지를 그 환자를 만난 페이션트 인카운터 상황에서 간단히 노트로 정리한 것이고, DEN은 별도의 어떤 파트를 나누어서 이 상황에서 자신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PUN과 DEN을 잘 기록한다면 나중에 리마인더로서 찾아보는 거나 슈퍼비전 상황에서 어떤 슈퍼바이저와 무엇에 대해 디스커션 할지를 정리하는 아젠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혹은 학습자의 초점을 둔 슈퍼비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플렉시블,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당연히 모두 다르고 또한 한 명의 학습자라도 의존적인 상태부터, 즉 슈퍼바이저의 의존적인 상태부터 점차 스스로 더 주도적이 되는 자기 주도적인 상태로 나아가며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렉서블한 슈퍼비전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아주 의존적인 상태일 때는 그때 가장 매칭되는 적절한 슈퍼비전의 방식은 조금 더 권위적인
혹은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슈퍼비전 스타일이라면은 학습자가 아주 의존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조금 흥미를 갖게 되면 그때 적합한 방식은 뭔가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물건을 파는 듯한 느낌으로 영업을 하는 식으로 더 관심도를 높이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자극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학습자가 조금 더 깊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때 가장 잘 매칭되는 스타일은 스스로 하는 것을 옆에서 파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완전히 자기주도적이 되었을 때 학습자에게 어떤 전문가로서의 슈퍼바이저의 모습을 보이는 건 시비어 미스매치이고, 이때는 오히려 가장 잘 맞는 것은 딜리게이터, 즉 학습자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는 상태가 가장 잘 매칭되는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의 어떤 향상이나 독립성에 따라서 슈퍼바이저의 역할도 서로 다른 스타일로 변화해 나가야 더 매칭이 잘 된다는 것이 이 12.5 그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학습자가 디펜던트 할 때는 어소리터티브한 방식으로, 학습자가 조금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는 동기부여를 하는 어떤 영업적인 접근으로, 다음으로 학습자가 조금 더 참여하게 됐을 때는 파실리테이터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환자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상태가 되고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 딜리게이션을 하는 역할로 슈퍼바이저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환자 그리고 학습자에 이어서 어떤 슈퍼비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 자체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슈퍼비전은 학습 프로세스 그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고, 따라서 슈퍼바이저는 학습의 관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혹은 학습의 운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 즉, 이 학습 과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그렇게 학습자가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든가, 지금까지 겪었던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라든가, 목표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평가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자를 프로세스 관점에서 잘 슈퍼비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하고, 시간 관리라든가 조직 오가니제이셔널 스킬, 그리고 이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챕터를 이야기하면서 종종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나라의 특히 전공의 수련 단계, 인턴 레지던트 단계에서 물론 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슈퍼비전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이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럴 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슈퍼바이저가 이 아래 박스에 있는 것과 같이 슈퍼비전에서 올판, 우리말로는 고아 정도가 될 텐데, 그 사전적 의미 혹은 영어 단어의 번역보다는 슈퍼비전에서 놓치기 쉬운, 잃어버리기 쉬운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추론 능력의 발달이라든가 전문 직업성이라든가 협력적인 어떤 협업 능력은 인사이트, 통찰, 자기 돌봄이나 워라벨 혹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지향 같은 것들이 늘 중요한데 어떤 그 경계가 모호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복잡하고 소프트 스킬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어서 종종 이것들이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혹은 이러한 도메인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프로세스에 초점을 둔 슈퍼비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슈퍼비전에 관련해서 네 번째로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EPA, I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y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줄여서는 EPA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위임 가능한 여기까지가 인트러스터블이 되겠고 전문 활동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아주 공식화된 어떤 번역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보건복지부와 여러 각 전문과 학회 등을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 이 EPA를 개발해서 도입하려는 어떤 여러 작업 혹은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수업에서라도 이 EPA라는 것의 용어를 한 번 더 보시고 대략이라도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A는 기존의 컴피턴시 프레임워크, 역량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그 역량은 어떤 사람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 역량을 조합해서 클리니컬 프랙티스,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워크라고 하는 혹은 태스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량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 과제 혹은 직무의 단위, 즉 여기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처럼 액티비티라고 하든 태스크라고 하든 클리니컬 프랙티스라고 하든 워크라고 하든 아무튼 이것은 작업의 단위이지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PA는 어떤 학습자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EPA의 달성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EPA를 충분히 달성하고 도달했다는 것은 특정한 EPA에 예컨대 흉통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흉통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라는 태스크 혹은 이 일을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컴피턴시들을 잘 동원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나 그 수행을 unsupervised, 슈퍼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PA를 평가한다는 것은 부분 어떤 작업의 혹은 태스크의 과제의 부분을 한다기보다는 그 과제의 전체 홀 태스크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홀 태스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책임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학습자가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책임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레지던트 1년차가 혼자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나 과제의 수준보다 레지던트 4년차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누군가의 슈퍼비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수준이나 어떤 과제의 난이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increasing responsibility, 책임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 혹은 발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책임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간단히 구분하면 가장 낮은 단계는 자기가 직접 뭘 하면 안 되고 그냥 옆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혹은 윗연차 혹은 슈퍼바이저가 하는 것을 옵서베이션만 할 수 있는 단계부터 그 다음에는
그 슈퍼비전이 조금만 있는 상태에서, 혹은 슈퍼비전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고, 아주 완전히 혼자서 아무런 슈퍼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슈퍼바이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뭐 이러한 식의 increasing responsibility의 수준으로 이제 EPA를 발전시켜 혹은 습득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EPA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뭐 이 파트나 수업의 분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우선 뭐 EPA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은 어떤 태스크의 단위이며 이것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EPA의 달성 수준을 평가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슈퍼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 상황은, 혹은 첫 번째 어려움은 어떤 바운더리, 경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특히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임상적인 슈퍼비전과 교육적인 슈퍼비전이라는 것의 경계가 상당히 정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비전이라는 작업 혹은 역할, 일의 경계, 혹은 이 슈퍼비전이라는 일이 이 두 가지 클리니컬 슈퍼비전과 에듀케이셔널 슈퍼비전이 오버랩, 중첩되는 그런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경계나 중첩된 영역이라는 것이 맥락마다, 상황마다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이 클리니컬 슈퍼비전과 에듀케이셔널 슈퍼비전 사이의 경계, 바운더리를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클리니컬 슈퍼비전과 에듀케이셔널 슈퍼비전, 그러니까 어떤 뭐 전공이라고 하면 전공의가 임상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슈퍼비전과 이 전공의가 교육적으로 잘 학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슈퍼비전을 아마 서로 다른 슈퍼바이저가 하기보다는 뭐 교수, 흔히 이제 교수라든가 혹은 책임지도 전문의, 지도 전문의가 그냥 이 둘 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두 가지에 한편으론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론 다르고, 또 중첩되는 영역도 있지만 중첩되지 않는 영역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지금 슈퍼바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는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라고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맡은 역할이 클리니컬 슈퍼바이저의 역할인지 혹은 에듀케이셔널 슈퍼바이저의 역할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혹은 지금 나를 슈퍼바이징하는 사람, 그러니까 레지던트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슈퍼바이저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나와의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매니저로서의 역할인지,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인지, 혹은 에듀케이터로서의 역할인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혹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생각해 보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레코그니션의 측면에서 이제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멘토 혹은 멘토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챕터에서 설명하듯 이게 슈퍼바이저가 풀스케일 멘토링을 하기에, 특히나 긴 시간에 걸쳐 풀스케일 멘토링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어떤 순간에 그게 하다못해 뭐 10분,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이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이게 지금 멘토링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explicit,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그러니까 이것은 슈퍼바이저의
발언이 되겠는데, 슈퍼바이저가 어떤 슈퍼바이지를 만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멘토링 세션임을 조금 더 명확히 밝히는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저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혹은 멘토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코칭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카운셀링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클리니컬 슈퍼비전과 에듀케이셔널 슈퍼비전 사이의 경계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멘토인지 코치인지 카운셀러인지에 따른 어떤 슈퍼바이저의 역할, 혹은 지금 더 중점이 되는 모습, 더 중요한 모습에 대한 이런 경계들이 모두 바운더리 레코그니션 차원에서 슈퍼바이징 혹은 슈퍼바이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라고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책임이 서로 상충하는 혹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역할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것처럼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도 동료에 대한 역할, 환자에 대한 역할,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역할, 내가 담당하는 학습자에 대한 역할이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이 역할들 사이에서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잠재적으로 혹은 실제로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충돌을 관리하는 혹은 충돌을 잘 다루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면, 시간을 좀 가지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본 다음에 트레이니, 즉 슈퍼바이지 혹은 레지던트 혹은 학습자에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어떤 리저닝 프로세스를 조금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충하는, 충돌하는 책임에 대해서 항상 모든 어떤 레지던트가 혹은 모든 학생이, 메디컬 스튜던트가, 학생들이 모두 손쉽게 배우고 졸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learner in difficulty,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습자들, 즉 학업이나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이 있고, 이런 학습자들을 마주하게 될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어떤 자신의, 여기서는 responsibility to learner와 responsibility for learner라고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어의 뉘앙스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아무튼 슈퍼바이저로서 학습자에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통제 혹은 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게 슈퍼바이저들이 어찌할 수 없는 혹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이 파트에서 이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더라도, 그래서 학습자들을 아무리 잘 트레이닝 시키고 아무리 잘 평가했더라도 환자 안전이 어떤 학습자 혹은 트레이니 혹은 레지던트가 뭔가 트랜스그레싱, 그래서 선을 넘거나 혹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아무리 내가 혹은 슈퍼바이저가 잘 트레이닝 시키고 잘 평가해도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조금, 글쎄요, 이 챕터를 읽는 슈퍼바이저들에게 조금 더 안심이나 위안을 주려는 어떤 취지의 문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폰시블 하지만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폰시블 하지 않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어떤 그림을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슈퍼비전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명확성과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명확성, 클리어리티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한계와 그리고 학습자 슈퍼비전, 지금 하고 있는 러너 슈퍼비전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 아까 뭐 롤 콘플릭트도 있었고, 노마티브, 포마티브와 이런 슈퍼비전의 어떤 분류도 있었는데, 어떤 그런 나의 경계, 역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클래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클래리티, 명확성이 있어야 어떤 자신의 역할이나 과제 등 그 과정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또 학습자와 동료에게도 더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세히 쭉 설명은 안 하겠지만 뭐 어디든지 간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뭐 슈퍼비전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더 몇 개의 문장이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와 추가 읽을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 챕터의 주제가 뭐 러너 슈퍼비전이었고, 사실 러너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도 뭐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과마다 혹은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슈퍼비전을 어떤 형태로든 받거나, 또 뭐 심지어는 RN연차에 대해서 뭐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챕터의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썩 이제 와닿으실지 혹은 잘 적용이 되는 내용일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너 슈퍼비전이라는 개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익히시는데 이 챕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12번째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